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뭐한다요? 산마다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한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소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저불면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103페이지 김용택의 들국이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시의 이해를 위해서 시를 적절한 화자의 정서로 낭송을 해보았습니다. 느낌이 조금 오나요? 작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김용택 시인은 1948년에 태어나셨고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전라북도 임실, 치즈로 유명하죠. 임실이 고향이신데 초등학교 교사를 초교 교사를 30년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주로 전라도 섬진강을 배경으로 한 시를 많이 지으셨는데요. 아직 수능이나 평가원에는 출제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로 섬진강을 배경으로 농민의 삶, 그리고 되게 토속적인 경향, 그 다음에 시적 상상력을 발휘한 작가십니다. 왼쪽에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생기셨죠. 제목인 들국 살펴보겠습니다. 들에 피어 있는 국화입니다. 들 국화입니다. 계란을 닮았네요. 하얀 들국입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면 야생 국화입니다. 가을에 주로 핍니다.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코스모스 이런 게 대표적인 가을 꽃이죠. 그러면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4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두 시 다 사랑을 소재로 하는데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니 사랑의 구체적 대상을 지목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서가 있습니다. 정서는 그리움이라고 나와 있고요. 임에 대한 그리움. 처지는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별을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연물에 빗대었다는 것입니다. 임과 함께 하지 못하니 부정적인 것이겠죠. 그러면 보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에 있던 들국 역시 여러분 자연물이라고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현대시에서 나오는 자연은 자연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물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것은 인생입니다. 즉 인간의 삶이죠. 그러면 누구를 비유한 것인지 무엇을 비유했는지 빗댔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죠. 선생님이 지금 들국의 정체를 말하면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지금 답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읽었으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수능 출제는 한 번도 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은 한 개로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별을
출제 확률 3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산마다 단풍만 저리고 오면 뭐 혼다요.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볼펜으로 네모를 치겠습니다. 단풍은 계절이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모 쳐서 가을이라고 선생님이 쓰겠습니다. 자, 그럼 파란 볼펜으로 계절적 배경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저리 고우면 뭐 혼다요는 사투리가 되니까 선생님이 방언이라고 쓰겠습니다. 방언을 사용하면 토속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치겠습니다. 의문형이고요. 그러면 뭐 혼다요를 현대어로 표준어로 바꾸겠습니다. 뭐 한다는 것이에요. 뭐 합니까? 뭐 한다는 것입니까? 라는 뜻이니 결국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리적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혼다요라는 말 밑줄 치고요. 파란색으로 또 뭐 혼다요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단풍만 저리고 오면 뭐 합니까? 라고 했죠. 자, 보기를 살짝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기는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보기에서 구체적 대상을 지목했다고 했고요. 그러면 구체적 대상을 선생님이 다이아몬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서는 그립다고 했고요. 처지는 임과하지 못하는 부정적 처지라고 했으니까 이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별의 상황에서 님에 대한 그림이죠. 그리고 자연물을 빗댔다고 했는데요. 이 자연물은 무엇을 빗댔는지, 자연물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도 이 보기에서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뭐 혼다요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고 오면 뭐 혼다요 라고 했어요. 그럼 물빛만 보면 자연임을 알 수는 없겠죠. 산 넘어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라는 뜻이요. 도망가 버리고의 방언입니다. 가버리고. 그래서 또 한번 방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을 갔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산 그늘이라고 하는 자연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헤어진 당신 님 을 떠올리는 단어가 되겠죠. 왜냐하면 떠나갔으니까. 즉 이별했어, 나를 떠났어 라고 보면 되겠죠. 산 아래에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 그러면 당신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억새꽃은 네모를 치겠습니다. 억새꽃은 가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풍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억새꽃은 여러분 갈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갈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화자는 누구입니까? 나죠? 여기 보면 나라는 말이 다음 페이지에 네 번째 줄 내 마음에 라고 화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표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상은 여기 당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황 심리 쉽습니다. 상황은 나는 당신과 이별했어요. 부재 중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당신은 부재 중, 그럼 당신은 떠났다고 할 수 있고요. 나는 당신을 기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부정적이라고 했죠. 그리움이라고 보기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세 가지를 좀 캐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노란색으로 단풍이고요. 두 번째는 물빛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억새꽃이에요. 자, 그러면 단풍이 곱다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물빛도 곱다고 했고요. 억새꽃은 손짓을 하고 있어요. 놀러 오라고. 손짓을 했다니까 의인법으로 볼 수 있고 색채어도 있네요. 하얀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란색 세계는 자연물이잖아요. 그런데 자연물이 아름답죠. 일단 곱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연물은 가을을 배경으로 한 매우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소재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재는 화자의 지금 처지와 비교를 해보면요. 좀 나눌게요. 비교해보면 지금 화자의 처지는 되게 헤어져서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면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물이 눈에 안 들어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고3 학생이 수능을 너무 아쉽게 실수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점수가 좀 좋지 않다면 되게 절망적이겠죠. 근데 친구들이 수능을 좀 잘 봤나 봐요. 자랑하고 나는 서울대를 갔니 의대를 갔니 이런 소리를 들리면 좀 짜증 나겠죠. 부럽기도 하고. 근데 크리스마스가 우리 수능을 못 본 다음에 12월 25일이 왔을 때 캐롤송이 나오고 사람들이 뭐 홍대를 가느니 파티를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아무리 아름답고도 거리가 아름다워도 자기는 절망적이니 대조가 되죠. 오히려 이 아름다운 자연물이 화자가 이별한 절망적 처지를 더 부각하는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알아두시면 되면 단풍, 그다음에 물빛, 하얀 억새꽃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산그늘은 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산 너머로 이런 것도 이제 반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풍만 곱다는 건 시각적이고 단풍은 붉은색이니까 색채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투리 사용되었고요. 자,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하고 또 역시 소용이 없다. 그죠? 소용입니까? 니까 서리법이 되고 사투리 방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저런 것들이 쌤이 노란색으로 했던 세 개입니다. 저런 것들. 아까 쌤이 세 개 뭐 했죠? 처음에 단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단풍이 있었고, 물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억새꽃들이 아무리 예뻐도 나한테 소용이 없어요. 그죠? 뭔 소용이다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 소용이다요 하고 뭐 헌다요 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고 변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헌다요 하고 뭔 소용은 같은 의미니까 살짝 바꿔서 변주. 어두운 산머리 소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소생달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면 그대를 비유한 단어입니다. 그대, 당신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 대상을 지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할 수 있네요. 아하, 그대랑 당신이랑 구체적으로 지목했구나. 그러면 그대는 다이아몬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생달, 하늘에 떠 있는 초생달은 그대 얼굴이에요. 왜 그럴까요? 얼굴이 좀 갸름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지규법이고요. 걸리면 뭐 한다요? 나한테 소용이 없죠. 왜? 그녀는 떠나갔고 초생달만 있으니 그대가 자꾸 생각난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니 만약에 마라탕 좋아하는 그녀와 헤어졌다면 마라탕을 보면 그녀가 생각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대 얼굴은 초생달. 그리고 뒤에 또 달이 나와요. 어떻게? 여기 달 저불면이라고 나오죠. 아까 가불면인데 저불면하는 것은 달이 져버리면, 그러면 져버린다는 것은 달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림이라는 건 결국 이별한다는 뜻이죠. 그럼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도 중요한데 선생님 이번에 오렌지 영감을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이니까 이번에는 지규법을 써서 내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은 초생달 같이 생겼고 내 마음은 지푸라기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지푸라기 같다는 것은 결국 습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른 장작처럼 내 물기가 다 타버린,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리고 암담한, 그 다음에 막막한 자신의 이별한 심정을 뜻하는 말이겠죠.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 지푸라기도 약간 흰색 계통이거든요. 여기서 흰색이 많이 나옵니다.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허연 서리도 자기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허연하는가 하얀보다 더 큰 느낌이죠. 색채어 되고요. 역시 내 마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때 초생달은 그대를 비유한 거예요. 이 자연물을 비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푸라기하고 서리는 이제 그대는 초생달은 그대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라면 지푸라기와 서리는 내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뛰어가고 저 달이 접을면 그녀가 사라지면 당신이 떠나가 버리면 세상길 다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데 그런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거겠죠. 여기다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할까요? 세상길 다 막혀 세모, 그 다음에 막막한 어둠 천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녀가 떠나간다고 세상길이 다 막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과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세상은 초토화된 거야 라고 과장한 거고, 천치같이, 이건 병신같이 하고 비속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규법이고 또 바보같이 병신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꾸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간 님을 기다리고 있는, 떠나간 님을 돌아오지 않는데도 님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자신을 빨간색으로 하는 게 맞겠다. 떠나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만은 빨간색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거요. 자신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자조라고 해요. 자조. 자기 조롱이라서 자조입니다. 이 가을 지나도 계절적 배경이 가을입니다. 계절적 배경이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이라는 계절은 또 결실의 계절이긴 하지만 가을을 영어로 fall이라고도 해요. autumn,
또는 fall. 그럼 fall은 떨어진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소멸의 느낌이잖아요. 소멸. 그리고 되게 쓸쓸한 느낌이 줍니다. 가을에 옆구리가 허전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겨울에 서리밭에, 그러면 서리밭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는 것은 이거는 중요합니다. 뭐가 되냐면 바로 하얀 서리밭에 들국으로 피어 있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됩니다. 자신입니다. 님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는 님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는 자신을 들국으로 피어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게 되면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신을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정리하면 들국도 내 마음 나의 처지를 비유한 거다 라고 추가할 수 있겠죠. 내 마음 또는 처지를 비유한 거다. 그래서 자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뭐 혼다요, 뭔 소용이다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사투리로 방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느낌이 굉장히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이 시를 읽을 때 당신 그대가 죽어서 이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어. 이렇게 절망적으로 당신이 없으면 세상길이 다 막혀 막막한 어둠천지라고 해서 두 가지 조건을 봤어요. 하나는 굉장히 그대를 사랑했다. 절대적 사랑이었다. 갈아타지 않고 그래서 적막해하는 모습이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마음이면 사별이 아닐까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시에서는 사별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막막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졸라맨으로 그려본다면 화자는 엉엉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엉엉하고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엉 폭포수처럼 울고 있습니다. 다 이게 뭔 소용이다요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풍이 곱게 펴 있어도, 그죠? 그 다음에 억새밭이 하얗게 예뻐도, 물빛이 너무 예뻐도 당신이 없으니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마음을 얘기한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핵심 노란색 보실까요? 이 단풍은 아름다운 자연인데 화자와 대조되는 심리, 분리된 자연문이고요. 그다음에 하얀색이라는 색채가 많이 반복됐고요. 뭐 혼다요 반복되고 사투리 쓰고 있습니다. 뭔 헛짓이다요, 뭔 소용이다 이런 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생다는 그대를 비유하는 거다. 그다음에 지푸라기와 하얀 서리밭 들국, 요건 내 처지 내 마음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 조롱이 있었고요. 바보, 그다음에 병신, 그다음에 세상길 막혀 어둠천지라는 건 돌아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막막한 절망적 그대가 떠나버린 그런 암담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있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산물인 게 부정적입니다. 시각적 심상 되게 많고요. 청각은 크게 없어 보이네요. 자, 혼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백체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